지금 또 올해는 새로 이제 교수가 되신 뉴 패컬티 분들도 이제 같이 참여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 박사 마치시고 마치신 걸 축하를 드리고요. 또 제가 그분들 연구에, 여러분들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이제 강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 장점은 뭐냐면, 닥터 컨소시엄 또 뉴패컬티 워크숍이 이제 어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의 준비할 때 이제 도움이 되긴 하는데, 단점은 뭐냐면 특히 2017년도에 하고 지금하고 이제 연도 차이가 한 3년, 4년밖에 안, 4년 정도 나는군요. 4년밖에 안 나기 때문에 예전에 강의를 이미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수들한테는 항상 부담이, 매번 이제 새로운 강의 머티리얼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죠. 지금 이제 조교수가 되신 분들은 아마 지금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새로운 걸로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했던 걸 다시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중간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반복이 되더라도 또 다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가능한 한 중복해서 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부분들도 좀 새로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구성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순서는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과연 이제 애널리티컬 리서치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 방법론의 특징은, 그다음에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초점을 두는 건 뭐냐면, 저희 관리계 연구가 여태까지 이제 경향들을 보면은 뭐 모든 연구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회사 안의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많이 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혼자 스탠드 언론한 게 아니라 외부 시장에 참여자가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과 인터랙션이 계속 일어나죠. 분명히 그런 엑스터널 포스가 기업 내부의 관리 시스템 설계에 영향을 줄 텐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가 그런 부분들 많이 고려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모티베이션을 시켜드려요. 이런 부분들도 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또 시장 참여자고, 그리고 시장 경쟁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 기업의 위치.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보상 설계할 때도 시장을 고려를 해서 보상을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마켓과 또 다른 기업들과의 이런 관리의 어떤 인터랙션, 관리 시스템의 인터랙션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구성은 이제 세 가지로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80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에 맞게 제가 조절을 해나가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전에 시간을 이제 초과해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시간 초과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거나 뭐 중간에 강의를 하다가 말더라도 시간을 지켜가지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80분이라는 게 짧은 시간 아니기 때문에 듣는 분들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아무 때나 괜찮으니까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저한테 그때그때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제 말 끊고선 질문하셔도 괜찮으니까. 그 다음에 채팅창으로 질문하는 거는 제 생각에 제가 익숙치가 않기 때문에 놓칠 수가 있어서 그냥 바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지만 부탁을 드리면 이 네. 화면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크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그게 잠깐만요. 지금 됐나요? 예, 요게 보기가 좋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OS에 익숙치 않아가지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줌을 쓰기 때문에 조금 기능이 익숙치 않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애널리티컬 모델링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이 관리회계고, 사실 뭐 회계학 전공이죠, 전공은.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연구는 관리회계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방법론은 애널리티컬 리서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경제학하고 수학으로 그 아규먼트를 증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생소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던 분들도 꽤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뭐 접할 기회 없어도 논문을 찾아서 읽으시면 되는데, 논문을 읽다 보면 또 이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읽다가 또, 이 페이퍼 너무 어렵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해서 그냥 덮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과연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지, 과연 이 접근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방법론을 주로 쓰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널리티컬 리서치는 굉장히 어렵다, 복잡하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반응입니다. 근데 사실 애널리티컬 리서치의 초점은 뭐냐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을 심플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애널리티컬 모델링은 사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인피니컬 리서치 있고, 그다음에 제 수업 뒤에 유지성 교수님이 이제 말씀하실 텐데 실험 방법론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저희가 이제 뭔가 집에서 만들고 싶을 때 목공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연장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겠죠. 창고에 가서. 그럼 과연 우리가 이제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뭔지 생각을 해보고선 그 제품에 맞는 연장을 들고 오겠죠. 그래서 이미 다 모든 게 돼 있어서 몸만 박으면 되면 망치만 들고 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잘라내고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러면 톱을 들고 와야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장들을 가지고 있다가 저희가 만들고 싶은 제품에 알맞는 연장을 꺼내서 저희가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는 그 연장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동시에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 뭔가 목공을 하실 때 연장을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필요해요. 지금 뭔가 톱으로 잘라야 되는데 지금 톱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톱을 가서 사오거나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니면 톱이 있는 사람에게 빌리거나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가 있을 때 거기에 알맞는 방법론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방법론들이 쫙 구비가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알맞는 방법론을 꺼내가지고 쓰면 되는 거죠. 그게 만약 없다? 그럼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는 그 방법론을 잘 아시는 분을 인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죠. 어려워집니다. 과정들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박사과정 학생분들, 사실 조교수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뭔가 시간이 되고 열정이 된다면 원래 하시는 방법론 외에 한 가지 정도 좀 더 신경을 써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피니컬 리서치 대부분 하실 것 같은데요. 뭐 실험을 한다 하시든지 아니면 뭐 애널리티컬 모델도 어려운 거 말고 쉬운 걸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방법론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주제 연구들을 쉽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애널리티컬 모델링도 어떤 인사이트, 회계학적인 현상을 분석해서 거기에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 하나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관심 있는 이 주제들, 리서치 포스터는 같은 거죠. 단지 어떤 연장을 쓰느냐. 그 연장 중에 하나가 애널리티컬 모델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애널리티컬 모델링의 장점이 뭐냐? 이 장점은 우리가 이 연구 세팅을 맥시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모든 게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피니컬 리서치 하시는 분이 가장 답답한 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데이터를 보여야 되는데 때로는 데이터가 어베러블 하지가 않죠. 또는 데이터가 있다 하더라도 정확히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프락시를 이용을 하게 되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는 저희가 그 모델을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결국 어떤 플레이어들을 등장을 시킬지,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싶은 관계들, 어떤 두 변수들 간의 관계, 아니면 어떤 팩터가 이 세팅에 미치는 영향들을 저희가 순수하게 그 관계만 초점을 둬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 인피니컬 리서치를 한다면 저희 데이터를 프랙티스에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에 많은 영향들, 많은 팩터들이 영향을 주겠죠. 결국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인도지네이티, 미싱 베리어블 이런 걱정들, 우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애널리티컬 리서치는 그런 걱정이 없죠. 저희가 세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저희가 보고자 하는 그 관계들만 따로 뽑아내서 아주 순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굉장히 펀더멘털한 변수, 꼭 필요한 변수들을 등장을 시킨 다음에 그 변수들의 의사결정 권한이나 아니면 그 변수의 특징을 부여하고 거기서 보통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그 의사결정자들의 의사결정 아웃컴을 뽑아내죠. 그게 바로 이제 인도지너스 비헤이비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임피리컬 서치에서는 인도지네이트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지네이트가 나오면 나올수록 걱정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어떤 페이퍼를 쓴 다음에도 찜찜하죠. 인도지네이트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애널리티컬 서치보다 임피리컬 서치가 더 어려운 게 아닐까 사실은. 시작하기는 좋지만 나중에 가면 저 어려운 거는 임피리컬 서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애널리티컬 서치는 그런 우려가 적고 인도지네이트가 오히려 좋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결과를 인포즈하는 게 아니라 그 세팅 안에서 각 의사결정자, 플레이어들이 자기의 의사결정을 하고 거기서 나온 아웃컴들이 인도지너스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를 저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애널리티컬 모델에서는 결과 인도지너스하다. 이건 되게 좋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뭐 아무 때나 질문을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항상 세상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도 이 다운사이드가 있습니다. 다운사이드는 뭐냐면 엑스터널 베네피트입니다. 뭐냐면 내 손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결과를 도출한다 하더라도 그건 네가 만들어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공격하기 좋은 말이죠.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원하는 결과를 쉽게 항상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세팅을 만들어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더저너스한 비हे비어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결과를 딱 미리 인포즈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프로세스 상에서 증명을 해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저희가 모델을 맨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프리딕션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뭐 100번을 하더라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은 연구들도 몇 개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금 잘못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세팅 자체는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항상 컨설은 뭐냐면 외부와의 어떤 연결 가능성입니다. 일치성 베리디티. 과연 이 결과가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항상 원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페이퍼를 쓰면 누군가 인필시스트가 저희 페이퍼를 가지고 테스팅을 해주는 거를 굉장히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해달라고 뭐 이렇게 뭔가 부탁할 수는 없겠죠. 근데 페이퍼가 조금 유명해져서 누구 페이퍼를 봤더니 이런 프리딕션이 있었고 그걸 가지고 테스트한다. 가장 아이디어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임플리카 하시는 분들은 항상 테스팅 모델을 만들려면 티오리가 필요하죠. 그 티오리를 저희가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 이제 여담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친한 선배가 대학원 때 같이 공부했던 선배가 있는데 이 선배님이 지금은 이제 보스턴 쪽에 대학에 계세요. 여름에 이제 제가 미국 출장 갈 때마다 한 번씩 뵙고선 같이 이제 연구 얘기하고 일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항상 모델을 만들어 자기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테스팅을 할 테니까. 근데 그분은 왜 그렇게 일하시냐면 아, 저희 이제 어카운팅 쪽 애널리티컬 페이퍼, 어카운팅 페이퍼 중에 하나를 보고선 거기서 프리딕션을 받아가지고 논문을 쓰셔가지고 보드 오브 디렉트 관련된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논문을 저기 테스트를 해가지고 논문을 쓰셔서 그 논문을 어카운팅 저널은 아니지만 탑 저널에 SMJ에 발표를 하셨어요. 스트래티지 매니지먼트 저널.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 티오리 페이퍼의 어떤 임필리컬 프리딕션을 몇 번 활용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주 베스트 이그젠플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계속 뭐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이제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서로 뭐가 좀 아이디어 잘 맞지도 않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여러분들 티오리 페이퍼들 읽으시면서 항상 과연 내가 테스트할 만한 부분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저희 티오리스트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이 엑스터널 베네딕트를 만들어주길 저희도 이제 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항상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어썸션들이죠. 그래서 페이퍼를 쓰면서 여러 가지 어썸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썸션이 과연 리저너블하냐 이게 하나의 이슈입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어썸션이 리스크 애티튜드에 대한 어썸션이죠. 여러분들 뭐 리스크 얼버스, 또 리스크 뉴트럴, 뭐 리스크 러빙 뭐 이런 것들 그 리스크 애티튜드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요. 이 어썸션이 과연 그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맞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디팅에 대한 연구를 하면 사실 오디팅에서 중요한 거는 리스크죠.
오디터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리스크를 다루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리스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디터를 리스크 버거스, 디시전 메이커로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상황에서 만약에 리스크 뉴트럴로 디자인했다면 왜 리스크 뉴트럴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언더라인 어셈션이 리저너블 해야 모델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도출된 결과가 어떤 인크리멘트 컨트리뷰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거는 뭐 애널리티컬 리서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연구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실 퍼스트 오더 임포턴스가 중요한 거죠. 과연 그 연구가 그 현상에서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봤어야 될 그런 부분인 것인지 아니면 남들 다 보고 난 다음에 끄트머리에 남는 것인지. 근데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에서 특히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기본이 되는 변수들과는 관계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언더라인 포스, 특히 펀더멘탈한 부분들을 강조를 해서 세팅을 만들어야 거기서 인크리멘트 컨트리뷰션이 나올 수 있지. 굉장히 조금만 큐탄 배력을 하나 가지고서 뭔가 익스텐션을 하려고 하면 세팅 자체를 끌고 나가기 쉽지도 않고 결과 자체가 흥미롭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사실 나무보다 숲을 봐야 된다. 이건 모든 연구에 해당되는 얘기지만 애널리티컬 리서치에 더 강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 모델이 좀 실제하고 틀리지 않냐. 실제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모델이 이런 게 없냐. 그 듣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 퓨어리스트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모델이지. 만약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담고 있으면 더 이상 모델이 아니죠. 그냥 현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런 질문들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저희 모델링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 한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할 베리안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경제학 교수님이시고 여러분들 뭐 교과서도 쓰신 분이고 연구도 좋은 연구 많이 하셨습니다. 이분 얘기 뭐냐면 어디 가서 세미나에서 발표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든 거예요. 모델을 설명을 하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도 생각을 해봤다. 그 모델. 옛날 자기도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페퍼트 멤버가 자기가 만들었던 모델은 훨씬 자세하고 더 현실에 가까웠다. 그 자기가 더 좋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논문 발표하시면 알겠지만 논문 발표하면 누군가가 나도 그거 생각해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꼭 계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게 마음속에 있는데 참을 때도 있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런 걸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더 나아가서 자기 모델이 더 우수했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한마디로 거기에서 반박을 한 거죠. 뭐냐? 나도 사실은 그런 모델에서 출발을 했다. 근데 시간을 들여가지고 계속 리파인을 한 거죠. 내가 원하는 아규먼트를 증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못 쳐낸 거죠. 그러고 났더니 지금 심플한 모델이 나왔고 심플한 모델만으로도 나 아규먼트를 증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 모델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어떤 뭐 현상이나 아니면 어떤 뭐 레귤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조목조목 다 만들어가지고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실 거기서 중요한 포스만 딱 띄워와가지고 그들 간의 관계를 통해가지고 너무 많은 그 요소들이 있으면 저희가 보지 못했을 그런 포스를, 언더라인 포스를 저희가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모델은 심플하면 심플할수록 좋고, 심플한 모델로 아규먼트를 증명했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대가고, 그 다음에 그 논문이 정말 좋은 논문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모델링 페이퍼를 접근하실 때, 어떤 모델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모델이 복잡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모델이 너무 리파인이 안 돼서 심플파이가 안 돼가지고 복잡한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사실 알아야 될 걸 몰라가지고 또 어려운 경우도 있죠. 근데 항상 심플한 모델이 가장 우수한 모델이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고요. 그래도 이 모델링을 과연 그럼 어떤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주로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없습니다. 진짜 어떤 부분들도 다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 측면에서 저희가 집중해서 보면 사실은 저는 이제 어떤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냐면 트랜스퍼 프라이스는 이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인센티브 컴펜세이션 연구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퍼포먼스 매저먼트하고 인센티브 컴펜세이션도 같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캐피탈 버짓 관련된 논문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매니지먼트 카운팅에서 사실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는 캐피탈 마켓 리서치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카운팅에서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매니지먼트 카운팅에서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실 캐피탈 마켓 리서치는 데이터가 많거든요. 이미 데이터 셋 다 있고
다운받아가지고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소수의 어려운 데이터들은 따로 모아야겠지만 대부분의 데이터셋이 다 있습니다. 근데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은 이 데이터들이 대부분 없어요. 회사한테 굉장히 부탁을 해가지고 얻어야 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회사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연봉 데이터 좀 주실래요? 아니면 예산 데이터 좀 주실래요? 그러면 왜 그러시냐? 연구에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뭐 프로프라이터한 데이터도 아닌데 회사에서는 무조건 데이터를 주지 않으려고 하죠. 결국 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서는 이 데이터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증명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 유용성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서 크지 않나. 실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에서 요새 실험 방법론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거든요. 과거에 비해서.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 어베러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라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나중에 하다 보면은 내가 하나 장점을 생각하는 게 과연 내가 데이터가 있었으면 데이터가 없으면 내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모델의 장점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 여담을 이제 드리면 어, 제가 공부할 때는 사실 애널리티컬 리서치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 캐피탈 마켓 쪽에서 디스클로저 관련된 그 캐피탈 마켓 디스클로저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그래서 8대2로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 훨씬 많았는데 한 10년 사이에 바뀌었습니다. 대부분 다 캐피탈 마켓 리서치라고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리서치를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왜 이런 트렌드가 있나 고민을 이제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한 가지가 제가 이제 막 졸업할 때 캐피탈 마켓 리서치에서 애널리티컬 리서치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굉장히 잘 잡았습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마켓 스타들이 많이 나왔었죠. 지금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오히려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잘 연구할 수 있는 애널리티컬 리서처가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모델링이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들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태까지?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제가 이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애널리티컬 리서치 페이퍼 읽으실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거기에 나온 모든 수식들을 이해하려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굉장히 좋은 마음가짐입니다.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가다가 막히면 내가 여기 기초가 안 됐는데 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중단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하나 이제 제가 알려드리면 사실 애널리티컬 리서치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면 다 읽기가 힘들어요. 증명을 다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페이퍼 서블리션 해가지고 리뷰어들 레퍼링 할 때 리뷰어들도 모든 증명을 다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보고서 결과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면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저자들이 컨피던스를 가지고 증명을 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물론 가끔 따라가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 독한 분들이 가끔 끝까지 따라가가지고 조금 이제 사소한 거 틀린 거 같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분들이죠. 근데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도 다른 사람의 테크닉들을 다 알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테크닉 때문에 이렇게 물러날 필요는 없고요. 일단 인트로덕션 보면서 과연 논문의 임플리케이션이 뭔지 보고 모델은 사실 여러분들 쭉 읽어나갈 수 있거든요. 모델 보면서 과연 이게 기본적인 스탠다드 모델하고 틀린 게 무엇인지 거기서 파생된 게 무엇인지 보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 프로포지션입니다. 사실 프로포지션이 그 논문의 핵심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로포지션을 봤을 때 그 프로포지션이 굉장히 인투이티브하다.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구나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논문들이 저는 제 관점에서 잘 쓴 논문. 근데 어떤 논문들이 있냐면 그 프로포지션을 굉장히 어려운 수식들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저는 그런 논문들이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포지션은 자기는 주요 결과를 알려주는 부분인데 가능한 한 인투이티브하게 연구 결과를 서머라이즈 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다 넣어버리면 사실 있는 리거 측면에서 어드밴스 측면에서 사실 잘 해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프로포지션들 과연 임플리케이션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결론 가가지고 또 내용도 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서 테스트블한 애플리케이션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테스트블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또 다른 논문을 쓰실 때 뭔가 theoretical background를 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소화하시면 사실 저는 충분히 다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테크니컬 디테일을 다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같이 뭐 theory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그게 이제 제가 하나 드리는 팁이고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뭐 제가 이 창으로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되게 조그맣게 보이거든요. 제가 좀 제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봤을 때 얼굴 나온 분들도 사실 몇 분 안 되시나요? 사실 원래 다 얼굴 보이는 걸로 하기로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 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사정이 있으시겠죠. 근데 제가 줌으로 강의를 할 때는 사실 한 분 한 분 얼굴들이 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학부생들 강의할 때 줌으로 강의하면 오히려 옛날에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보다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을 더 잘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모니터링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학생들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뭐 교수님 잘 모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딴짓을 하는 학생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근데 딴짓을 하는 학생들은 금방 보입니다. 왜냐하면 스크롤 하다 보면은 학생들의 이 시선이 약간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기도 하고 갑자기 이유 없이 웃기 시작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제 강의를 보고 웃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를 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저한테는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훨씬 편하게 질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질문하신다는 건 대충 누구라는 건 알지만 여러분들 얼굴 표정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하세요. 임피리컬을 하는 뭐 학자의 그 스탠스로부터 보면은 뭐 애널리틱 논문을 막 풀이 이해를 하는 거 아니더라도 뭐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면 사실 Economics on Accounting이란 그 PDF 책이 인터넷에 있긴 한데 뭐 펠텀 교수님하고 크리스텐슨 교수님 쓰신 책들이 있긴 한데 그걸 읽으면은 뭐 기본적인 그런 뭐 펀더멘털한 그런 뭐 툴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장악했다고 볼 수 있나요? 예, 그래서 이코노미스트 오브 어카운팅 해가지고 1권, 2권 있죠. 제가 학생 네네네. 때 그 책이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만 보면 다 되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아해서 책도 비쌉니다. 그게 한 100불이 넘었던 것 같아요. 사서 봤는데 되게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들 잘 소화하실 수 있으면 바로 애널리티컬 리서치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소화 못해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어요. 저도 사실은 그 내용 다 몰라요. 제가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 책이, 안 그래도 제가 그 책을 이제 2권 집으로 들고 와가지고, 그저께인가 수요일에 들고 와가지고 보려고 이제 있는데, 앞에 한 30페이지만 계속 까맣고, 뒤에는 다 하얗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보다 보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왜냐하면 펠탐 교수님이 굉장히 어렵게 논문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다 알면 좋지만, 사실 그걸 모른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고, 임필리컬 테스팅을 해서 하시는 거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 보시고 앱스트랙 보시고 인트로덕션 보시고 모델까지 보시고 모델은 사실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증명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프로포지션과 컨클루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더 욕심이 있으시면 그 책을 가지고 더 이렇게 나가셔도 되죠. 그래서 만약 관리대 쪽 관심이 있으시면 사실은 그 이코노미스 오브 어카운팅보다는 조엘 댐스키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Manager Use of Account Information이라는 책인데 그 책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시는 거죠. 조엘 댐스키 검색하시면 책이 2개가 나올 겁니다. 1판, 2판. 1판도 좋고 2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한번 보시면 훨씬 공부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감사합니다, 교수님. 질문이십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3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실제로 저희가 모델링 할 때 과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리고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집중하는 상황은 뭐냐면 회사의 바운드를 넘어서 과연 마켓 컴피티션과 서플라이 체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세팅이 과연 우리가 이 애널리티컬 리서치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는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임피리컬 프리딕션을 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레디셔널 어카운트 리서치는 주로 인터펌 릴레이션십에 초점을 둔 거죠. 예를 들면 디비전들 간의 관계, 아니 프린서플하고 에이전트의 관계. 그래서 뭐 디센트럴라이제이션 초점 두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트랜스퍼 프라이싱을 어떻게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뭐 캐피탈 버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잘 못한 게 뭐냐면 인터펌 릴레이션십이죠. 회사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관심을 못 기울인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보면은 horizontal relationship 있죠. 이거 뭐냐면 이 제품 시장에서, 완제품 시장에서 기업들끼리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이죠. 보통 캐피탈 마켓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덕트 마켓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컴피티션 존재를 하는 거죠, 회사들 간에. 그리고 또 버티컬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서플라이 체인을 고려를 하면 그 회사는 그 서플라이 체인 상에서 매니팩처러일 수도 있고 리테일러일 수도 있고 부품을 사는 회사일 수도 있고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 완제품을 제조해서 파는 회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항상 존재를 하는 거죠. 어떤 회사가 있으면 마켓에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서플라이 체인에서 한 컴포넌트로서 역할을 또 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다양한 인터펌 릴레이션십이 있고 어느 기업이든지 그 기업의 독점이거나 아니면 모든 걸 다 하는 버티컬 인티그레이티드 프로듀서가 아니면 사실 이런 관계 속에서 그 회사가 존재를 하고 분명히 마켓의 엑스터널 포스나 아니면 서플라이 체인 안에서의 기업들과의 관계는 이 기업 안의 관리 이슈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줄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관심을 못 기울인 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일단 회사 안의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서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충분히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못 둔 것도 있고 또는 때로는 이 데이터들이 없어서 데이터라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못한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돼야 사실은 기업 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더 정확히 저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마켓 컴피티션, 제가 얘기하는 마켓 컴피티션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노트는 없습니다. 제가 따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를 예전하고 좀 틀리게 새로 넣은 부분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게 있다고 말만 드렸는데 제가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조금 수학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나중에 이거 갖고 수학적으로 얘기해야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사실 제가 원래 손으로 하나하나 써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손으로 써가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급하게 제가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켓 컴피티션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하는 마켓 컴피티션은 뭐냐? 이 마켓에 플레이어가 둘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목점이죠, 듀아폴리. 그래서 플레이어 1과 플레이어 2가 있습니다. F하고 R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F가 저희가 초점을 두면서 하고 R이 라이벌입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는 두 가지 컴피티션이 있겠죠. 하나는 퀀티티 컴피티션, 소위 말하는 프로너 컴피티션입니다. 그다음에 프라이스 컴피티션, 버틀란트 컴피티션입니다. 그래서 퀀티티 컴피티션은 뭐냐? 이 퀀티티가 디시전 베리어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반도체 시장에서 물량을 누군가 굉장히 쏟아내는 거예요. 서로 간에 치킨 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량 공세를 하면서 가격이 점점 다운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대응하는 그 물량들도 좀 계속 바뀌겠죠. 그래서 이 퀀티티가 주요 의사결정 변수가 되는 시장. 이게 바로 프로너 컴피티션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이스 컴피티션은 뭐냐면 프라이스가 주요 의사결정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스를 더 얼마나 깎을 수 있느냐. 서로 프라이스 커팅 스트래티지를 하면서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 변수가 프라이스다. 이건 저희가 다른 말로 버틀란트 컴피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팅은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들어보시고선 코로나 컴피티션, 버틀란트 컴피티션 굉장히 서럽다 느끼신 분들은 사실 새로운 게 아니라 예전에 이미 공부하셨는데 그냥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고 사실은 다 배우셨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가 회의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이 세팅 위에다가 어카운팅 피처를 얹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플랫폼을 가져오는 거고 저희는 이 회계학적인 피처를 넣는 거죠. 하나 넣을 수 있는 게 트랜스퍼 프라이스. 그러면 저희가 트랜스퍼 프라이스는 마켓 컴피티션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디스클로저. 기업의 정보 공유 의사결정. 이 의사결정을 여기다 또 집어넣는 거죠. 또는 인베스먼트도 여기다 쉽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집어넣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게 서플라이 체인을 여기다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경제만 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OM이나 마케팅에서는 서플라이 체인만 계속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이 공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플라이를 더 디자인하고 커스터머 디자인하면서 이 세팅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리터처들이 나가는 방향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점은 뭐냐면 리니어 디맨드 펑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제로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이제 펑션이 있는 거죠. PF는 펌 F의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A는 마켓 디맨드고요. A-QF. 그리고 나의 퀀티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의 프라이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QR은 라이벌의 퀀티티죠. 그 다음에 PR은 라이벌의 프라이스고 마찬가지로 A-QR, -QF 이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K라는 게 있죠. K가 소위 말하는 the degree of product differentiation. 그래서 두 회사의 제품이 동일해지면 동일해질수록 K가 1에 가까워져요. K가 1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 회사 제품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K가 0으로 가까이 간다. 그 회사의 두 회사의 제품들이 점점점 더 틀려지는 거죠. 같은 마켓에 있지만 디퍼런셜 되는 거죠. 결국 이 K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마켓이 얼마큼 컴페티티브한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K가 1에 가까워지면 마켓이 컴페티티브하다. K가 0에 가까워지면 마켓이 덜 컴페티티브하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니어 디맨드 펑션이 좋아지고 여기에 따라서 프로핏 펑션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프로핏 펑션은 P 타임스 Q입니다. 이게 뭐 결국 레버니죠. 저희 코스트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P는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A-QF-K 타임스 QR이고요. 근데 QF를 곱하는 거죠. 이거 제가 오타가 났네요. 하이 F가 아니라 하이 R입니다. 이건 이제 라이벌의 프로핏이죠. 그래서 A-QR, -K 타임스 QR 타임스 QR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디마인드 펑션을 잘 보시면 우리 프라이스는 지금 저희가 보는 건 퀀티티 컴피티션입니다. 저희가 뭐 프라이스 컴피티션도 같이 보면 좋겠지만 시장 관계에서는 퀀티티 컴피티션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퀀티티 컴피티션이 더 쉽습니다. 모델을 풀어내기. 그래서 보시면 결국 나의 퀀티티는 나의 프라이스에 바로바로 다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라이벌의 퀀티티는 나의 프라이스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K만큼 영향을 주는 거죠. K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내 프라이스에 주는 영향이 작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프로핏 펑션을 가지고 기업들이 프로덕션 디시전을 하는 거죠. 프로덕션 디시전이 별게 아니라 QF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QF의 양을 결정하는 건데 저희가 보통 의사결정한다. 모델링에서 의사결정한다는 거는 보통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의사결정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퍼스트 오더 컨디션은 1차 미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핏을 QF에 대해서 저희가 1차 미분하는 파이F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QF-K 타임스 QR이고요. QF죠.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QF에 대해서 이제 미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1차 미분 정도는 다 하시겠죠. 그래서 이 파이 F를 QF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A-QF-K 타임스 QR. 왜 그러냐면 이게 두 개 곱해져 있기 때문에 QF에서 미분하면 먼저 이 QF가 1이 되겠죠. 그러면 이 A-QF-K 타임스 QR이 그대로 빠져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로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K 나머지는 그냥 다 0이 되고 QF가 -1이 되겠죠. 그래서 -1 곱하기 QF는 -QF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펌 F에 대해서 퍼스트 오더 컨디션이 이제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QR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QR에 대해서도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저희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연립방정식을 풀어내면 QF 스타는 2 플러스 K분의 A, QR은 2 플러스 K분의 A가 나오는 거죠. 결국 두 회사의 물량은 똑같은 거죠. K에서 영향을 받고 K가 커지면 커질수록 물량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서로 간의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여러분들 다 경제 언론에서 배운 내용들일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이 세팅이 사실 디스크로즈 세팅의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팅이 디스크로즈 세팅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과연 이 프로덕트 마켓의 디스클로저 연구들은 과연 뭔가, 그리고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었길래 그 세팅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덕트 마켓의 디스클로저 연구는 갈 5월 1985년도, 1986년도 논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스클로저 연구는 캐피탈 마켓 디스클로저, 프로덕트 마켓 디스클로저 이렇게 둘로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캐피탈 마켓 리서치, 이제 캐피탈 마켓의 디스클로저는 보통 저희가 재무계 쪽으로 분류를 하고, 이 프로덕트 마켓의 디스클로저는 저희가 관리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갈 5가 이코노미스입니다, 이분이. 1985년도, 1986년도 이코노메트리카하고 리뷰 오브 이코노미 스터디스 논문인데, 이 논문에서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세팅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러우 교수가 지금 버로 칼리지에 계신 분인데, 1993년도에 어카운트 리뷰 논문에서 이제 뭐 예전 세팅하고 비슷한데 어카운팅 관련된 부분도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점은 뭐냐면 마켓 디맨드 인포메이션과 커스트 인포메이션은 어떨 때 공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때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고, 어떤 때 디스클로저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거죠. 이게 이제 저희 디스클로저 연구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디스클로저 연구에 두 가지 세팅이 있는데, 하나는 XNT 디스클로저고 하나는 엑스포스트 디스클로저입니다. XNT는 뭐냐면, 여러분들 XNT란 말은 뭐냐면 사전적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 이게 XNT고, 이벤트가 일어난 후는 엑스포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벤트는 뭐냐면 시그널이 오는 거예요, 정보가. 다음에 마켓 디맨드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보가 오고, 다음에 코스트가 어떻게 될 것이다, 정보가 오는 거죠. 그 정보가 오기 전에 디스클로저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XNT 디스클로저 디시전이고, 정보를 본 다음에, 저희가 펼쳐본 다음에 디스클로저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건 엑스포스트 디스클로저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들이 XNT에 더 초점을 둡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모델링이 편한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리터러처들이 또 대부분 이쪽 방향으로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엑스포스트는 조금 퓨어레티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프랙티스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트레이드오프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초점을 둘 거는 XNT 디스클로저입니다. 시그널 보기 전에 미리 전략을 결정하는 거죠. 우리 회사는 디스클로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퀀티티 컴피티션,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Q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그런 컴피티션에서는 이 상대방의 퀀티티와 나의 퀀티티는 스트래티지 서브스티튜트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전략적인 대체죠. 이런 걸 많이 쓰죠. 그게 별게 아니라 상대방의 제품하고 내 제품하고 서로 간에 대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뭐냐면 아이패드하고 갤럭시 탭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의 대체 관계죠. 그래서 상대방의 물량이 늘어나면 내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 그 마켓이 퀀티티 컴피티션으로 정의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마켓 와이드 인포메이션은 디스클로저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펌 스피시픽 인포메이션, 그 회사의 고유 정보는 디스클로저를 해야 된다. 이게 트레디셔널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마켓 와이드 인포메이션은 마켓 디맨드라는 걸 많이 써가지고, 마켓 디맨드 인포메이션이 어베일블 하면 경쟁자에게 정보를 공유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결과인데, 사람들이 그냥 마켓 디맨드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 얘기해서는 마켓 와이드 인포메이션, 나에게도 적용되고 우리 라이벌한테도 적용되는 정보들은 공유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좋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 리저트.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고유 정보다, 이거는 공시를 하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프라이스 컴피티션은 반대입니다. 왜냐? 나의 프라이스와 상대방의 프라이스는 스트래티지 컴플리멘트이기 때문에, 이건 전략적인 보완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프라이스를 낮추면 이건 나한테 좋은 겁니다. 낮추면 나한테 나쁜 겁니다. 왜냐면 내 물량이 떨어지니까. 상대방의 프라이스가 올라가면 나의 프라이스도 같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한테 좋은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프라이스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상대방이 너무 어그레시브하다, 나한테 불리한 거고, 우리 둘이 같이 힘을 모아서 프라이스를 유지한다. 이거는 우리 경쟁을 약화시켜서 우리한테 좋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략적인 보완제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마켓 디맨드 인포메이션, 그리고 마켓 와이드 인포메이션을 디스클로저를 하고 펌 스페시픽 인포메이션은 디스클로저를 안 하는 게 하나의 결과입니다. 여러 스탠다드 리절트가 있는데 과연 이 스탠다드 리절트가 어떻게 모델로 설명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됩니다. 뭐냐? 저희가 일단 이 리니어 디맨드 펑션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켓 컴피티션의 세팅이 우리 디스클로저 세팅에 어떤 플랫폼을 제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디스클로저 컴포넌트를 저희가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이 디스클로저 페이퍼의 7, 80%는 이미 그 마켓 컴피티션 모델에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냥 여기서 하나 컴포넌트만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펌 F가 마켓 와이드 인포메이션입니다. 마켓 디맨드 인포메이션. 그러면 하이 디맨드다. 앞으로 시장이 하이 디맨드일 것 같다. 그러면 A가 이제 마켓 포텐셜인데 마켓 디맨드인데 A 플러스 델타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소비자들이 더 이 제품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윌리니스 페이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더 높아질 포텐셜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반대로 로우 디맨드일 때는 A-델타. 그리고 델타를 가지고 어디셔널 디맨드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리고 바이너리 컴포넌트. 그러면 이 두 간의 정보를 에버리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둘 다 2분의 1이라고 하면. 에버리지 하면 결국 A가 되겠죠. 이게 뭐냐면 정보를 가진 F라는 회사는 하이 디맨드를 예상하면 이 리니어 디맨드 펑션에서 A를 A 플러스 델타라고 간주하고 옵티마이제이션을 해나가는 거죠. 로우 디맨드라고 생각한다? 그럼 A 대신 A 마이너스 델타라고 생각하고 자기 퀀티티 결정하는 거죠. 근데 정보가 없다? 그럼 A 플러스 델타인지 A 마이너스 델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 하는데 익스펙테이션이라는 건 결국 이 둘 간의 에버리지 밸류, A죠. 그냥 예전처럼 그냥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디스클로저 인포메이션을 가진 회사와 가지지 못하는 회사의 의사결정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밑에서 제가 설명드리면 펌 F가 인포메이션이 있고요. 그래서 하이 디맨드일 경우 QF를 결국 프라핏을 맥시마이즈하는 QF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결국 아까 드렸던 펌 프라핏에서 A 대신 A 플러스 델타가 들어갔다는 거 이거만 하나 다 틀린 거죠. 그다음에 로우 디맨드일 때는 A 대신 A 마이너스 델타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그냥 디스플레이 디스전 모든 건 다 예전하고 똑같고 이 부분만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따라서 쭉 풀어주면 이런 옵티멀 퀀티티가 나오는 거죠. 펌 R의 경우는 인포메이션이 없기 때문에 A 플러스 델타, A 마이너스 델타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냥 익스펙테이션을 가지고서 예전처럼 A를 가지고 풀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QF는 결국 펌 F의 퀀티티는 하이 디맨드일 때 이때는 물량을 늘려야겠죠. 마켓 디맨드가 좋으니까. 그러면 A 플러스 델타 나누기 E 플러스 K. 결국 E 플러스 K분의 델타만큼 물량이 늘어나는 거죠. 만약에 로우 디맨드다. 그럼 A 마이너스 델타 나누기 E 플러스 K. 결국 E 플러스 K분의 델타만큼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죠. 정보에 따라서. 근데 하지만 라이브 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E 플러스 K분의 A, E 플러스 K분의 A. 상대방이 아무리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도 QR은, 라이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디스클로저를 가진 회사들의 인포메이션 어드밴티지죠. 마켓 디맨드에 대해서 우리의 물량을 대응시킬 수 있지만 라이벌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저희가 이제 봐야 될 옵티멀 디시전 메이킹은 뭐냐? 옵티멀 디스클로저는 뭐냐? 결국 하이 디맨드일 때 우리의 물량은 QFH고 상대방의 물량은 QRH. 이 상황에서 회사의 프로핏이 나오겠죠. 펌 F의 프로핏. 그다음에 로우 디맨드일 때 마찬가지로 회사의 프로핏이 나올 것이고요. 디스클로저를 했을 때 프로핏과 디스클로저를 만약에 하면은 라이벌의 펌 퀀티티하고 우리 회사 프로핏이 우리 회사의 퀀티티가 다 똑같아지겠죠. 그 경우에 프로핏과 그다음에 디스클로저를 하지 않아서 나는 델타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라이벌은 그대로 A에 대해서 펀드를 결정한 상황. 거기서의 프로핏. 둘 간에 비교해가지고 과연 어떤 게 더 프로핏이 크냐. 이게 바로 디스클로저 디스전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프로덕트 마켓 디스클로저 페이퍼들은 기본적인 세팅에서 출발을 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어디셔널 레이어를 까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부했던 이 부분을 가지고서 퍼블리시된 페이퍼에서 어떻게 이 모델들이 이용됐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는 제가 공저자들하고 카나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Public Disclosure in the Presence of Suppliers and Competitor라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마켓 컴피티션이 존재를 할 때 과연 이 마켓 컴피티션을 어떻게 코디네이트 해가지고 마켓이 좋을 때는 내가 상대방 모르게 많이 생산해가지고 내가 마켓을 다 가져가고 싶고 마켓이 안 좋을 때는 상대방한테 살살하자고 해서 정보를 공유해가지고 저희가 마켓 컴피티션 코디네이트하고 프라이빗을 올리고 싶은데 그래서 결국 이런 마켓 코디네이션을 통해서 코디네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디스클로저를 하는 요인이 존재를 하는데 이 디스클로저하는 정보가 라이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셀프 인터레스트 아웃사이드 파티도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마켓에서 두 회사 간에 서로 정보 공유를 해가면서 마켓을 코디네이션 할 수 있는데 그때 둘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정보는 퍼블릭 디스클로저이기 때문에 서플라이어들도 이 정보들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근데 서플라이어한테 이 정보 취득이 되면 이 회사들한테 뭐가 안 좋으냐.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이 opportunistic wholesale pricing 때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마켓 디맨드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켓에서 내가 물량을 많이 가지고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 마켓 디맨드가 좋다는 정보를 서플라이어가 알게 되면 이 홀세일 프라이스를 예전보다 높게 차지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높게 차지해도 그거 다 받아 나가면서 이 완제품 시장에서 충분한 프라이스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서플라이어들이 이 홀세일 프라이스를 높게 차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결국 아무리 마켓 디맨드가 좋아도 그 좋은 부분들을 다 서플라이어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럼 이 리테일 펌 입장에서는 완제품 시장에 존재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정보들을 서플라이어로부터 감추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디스클로저를 할 때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라이벌이 이 정보를 받고서 어떻게 프로세싱 할 것인가 이걸 고려를 하면서 동시에 이 서플라이어가 이 정보를 가지고 나한테 홀세일 프라이싱 할 때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고려를 해서 저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논문들은 사실 두 가지를 다 고려한 논문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회사의 의사결정에는 마켓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도 있지만 이 서플라이 체인에 대한 고려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홀세일 프라이싱 편성까지 다 고려를 해서 디스클로저 디시전 할 것이다 이렇게 고려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모델은 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예전 같은 경우는 F하고 R 사이에, 펌 F하고 펌 R 사이에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떻게 마켓 컴피티션이 영향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했는데 지금은 서플라이 S가 어디셔널 플레이어로 존재를 하는 거죠. 이럴 경우에 과연 펌 F하고 펌 R 간의 의사결정에 디스클로저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저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델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펌 제로는 컴피티션을 하고 있는 거죠. N 회사와 함께. 그래서 이 완제품 시장에는 N 플러스 1 회사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플라이어도 존재를 하는 거죠. S라는 서플라이어입니다. 서플라이어는 Y라는 서플라이어, Y까지 서플라이어가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디맨드 펑션.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실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리니어 디맨드 펑션은 그냥 모든 프로덕트 마켓 디스클로저 페이퍼에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A-Q 마이너스 감마 타임스 QR. 이 감마가 아까 말씀드렸던 K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맨드 인터셉. 이 알파는 A 플러스 델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델타가 저희가 디스클로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한 정보죠. 어디셔널 티. 그리고 이 델타는 민 지로, 평균이 제로라는 거죠. 그 다음 베이런스는 시그마 스퀘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죠. 컨티뉴어스 베러블이니까. 하지만 그 피처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페이퍼에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고려한 게 뭐냐면 디맨드 인터셉, 라이벌 펌에 대한 디맨드 인터셉이 A 플러스 R 타임스 델타다. 여기 R이라는 거, 여기 앞에는 갯마고 이거는 R입니다. R이라는 게 뜻이 뭐냐? 사실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저희 어디셔널 인센트를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R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의 논문들은 이 델타 자체를 공유를 해가지고 델타가 바로 그 회사의 라이벌 회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저희는 이거로 R이라는 베리어블을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 델타가 직접적으로 라이벌의 디맨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R만큼 영향을 준다. 그럼 R은 뭐냐? 결국 우리 디맨드하고
이 상대방의 디맨드와 관계, 코릴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리고 태블릿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이 정보는 이 애플 쪽에서도 좋은 거고, 그다음에 삼성 쪽에서도 좋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R이라는 게 결국 1에 가까워집니다. 근데 반대로 굉장히 사람들이 디자인에 대한 수요가 높아서 이게 IP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 그럼 사실 갤럭시 탭이 그런 디자인을 못 따라간다면 이 R이 결국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델타가 마켓에 전해진다 하더라도 서로 이 프로덕트의 스페시피케이션이 어떻게 틀리냐에 따라서 그 정보의 의미가 다르게 올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이 타임라인, 여러분들 이제 페이퍼 읽으실 때 사실 하나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타임라인입니다. 아니 게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타임라인들 잘 이제 뭐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제일 처음에 디스크로즈 팔았을 결정을 합니다. 디스크로즈 할지 말지. 그 다음에 펌 제로가 델타를 업적을 하고 예전에 정해놓은 의사결정 순서를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플라이어가 이 페이퍼에서는 하나의 또 이노베이션이죠. 예전 페이퍼들은 서플라이들을 고려를 하지 않았는데, 그걸 고려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서플라이를 고려를 해서 과연 서플라이들이 정보를 받으면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회사들이 리테일 퀀티티를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핏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티오리 페이퍼 읽으실 때 그 세팅 이해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과연 이 모델들의 그 컴포넌트들이 어떤 단계에서 작용을 하는지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이해하시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들은 판독들이 결정을 하는 거죠. 기본적인 시장 경제 모델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델타가 뛰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디스크로저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보는 세팅은 노 디스크로저입니다. 디스크로저를 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그리고 펌 제로가 정보가 있습니다. 펌 제로는 A 플러스 델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펌 I는 디스크로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QI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있으면 A 플러스 R 타임스 델타를 가지고 퀀티티를 잡아놔야 되는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익스펙테이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익스펙테이션 오퍼레이터 이렇게 씌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익스펙테이션 오퍼레이터 이렇게 씌워놓으면 좀 뭔가 어려워하시는데 다른 게 아니라 A 플러스 R 타임스 델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델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그리고 델타에 대한 평균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거고 아까 델타의 평균은 0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요 R 타임스 델타는 없어져 버립니다. A만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서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델타를 모르기 때문에 A를 가지고선 각 회사들의 프로피터빌리티를 측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홀세일 프라이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프로포지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프로포지션의 결과들이 정리가 됩니다. 홀세일 프라이스, 퀀티티 쭉 나오는데 보시면 Q0의 퀀티티는 델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이용해서 퀀티티를 결정했기 때문에. 하지만 디스크로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플라이어도 정보가 없고 그 다음에 펌 I도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긴 델타가 들어가 있지가 않죠. 그래서 이게 노 디스크로저 상황입니다. 그럼 만약 디스크로저라면 어떻게 되느냐?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펌 제로는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펌 I는 A 플러스 R 타임스 델타. 아까는 지금 익스펙테이션 오퍼레이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익스펙테이션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대로 A 플러스 R 타임스 델타를 가지고 의사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서플라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익스펙테이션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밸류를 가지고 결정할 필요는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디스크로저 하에서 이퀄리브럼 아웃컴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이퀄리브럼 아웃컴이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별게 아니라 풀어내면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까 여러분들 다 과정들 따라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D, QD 쭉 나왔는데 보시면 홀세일 프라이스도 델타를 가지고 있고 퀀터티도 델타 가지고 있고 QI, 라이벌의 퀀터티 델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이 델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과연 이 디스크로즈 된 어떤 정보를 디스크로즈 하는지 그다음에 그 디스크로즈 된 인포메이션이 어떻게 이 아웃컴에 작용이 되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 프라이스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디스클로저 디스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어려운 게 아니라 디스클로저를 했을 때의 프로핏, expected profit,
디스클로저는 안 했을 때 expected problem.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게 한쪽이 좋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컨디션이 나옵니다. 그래서 컨디션은 R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이제 생각하실 게 박사과정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하면 처음에 연구자로서 생각하는 게 새로운 메커니즘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둘 간의 뭐 메커니즘 비교를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오디트 로테이션이다 아니면 자율수임제다 두 개만 비교를 하면 어떤 강박관념이 있냐면 항상 어느 쪽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연구에서 그런 식으로 결과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박관념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처음 이제 연구했던 게 오디트 로테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는데 박사과정 3년차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저는 로테이션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로테이션이 항상 좋은 게 아니라 또 컨디션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로테이션이 좋고 이럴 때는 커런트 위즘이 좋고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지도 교수님 찾아갔습니다. 이 지도 교수님 하신 얘기가 두 개가 좋은 거다. 왜냐하면 세상 일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좋을 수만 있고 나쁠 수만 있냐. 거기에 어떤 컨디션이 존재를 하고 그 컨디션을 발견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리서치 역할이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보실 때 컨디션을 보는 겁니다. 티어리 페이퍼들 보시면 이 컨디션이 나와 있습니다. 이 컨디션이 결국 여러분들 임피리컬 프리디션 할 때 도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R이 결국 이 인트라 인더스트리 콜레이션이죠. 각 제품들 간에 얼마큼 코릴레이트 되느냐 그 정도인데 이 정도가 높으면 이 두 제품 굉장히 유사하다. 그럼 디스클로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어느 수준 밑으로 간다? 그러면 디스클로저를 하는 거죠. 예전 연구하고 뭐가 틀리냐? 예전에는 항상 R이 1인 경우만 봤어요. 1 또는 0. 근데 저희가 본 거는 뭐냐면 R이 0, 1, 두 변수가 아니라 0부터 1세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중간부터 이 정보가 공유되는 레인지가 나온다는 걸 저희가 알려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예전 연구에서는 서플라이가 등장만 하면 무조건 정보 공유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서플라이, 어퍼튜니스트, 홀세일 프라이싱이 굉장히 다미넌트하거든요. 정보 공유만 하면 서플라이가 다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 논문들은 대부분 다 정보 공유를 안 하는 게 낫다. 이게 이제 결과였는데 사실 저희가 현상들을 보면 항상 정보 공유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서플라이가 있는데도. 저희가 이제 여기서 보여준 건 뭐냐면 서플라이가 있으면은 디스클로저 인센티브가 줄어들긴 하지만 라이벌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인더스트리, 인트라 인더스트리 코릴레이션을 고려를 했을 때 이 코릴레이션 하에서 저희가 디스클로저 일어나는 조건들을 잡아낼 수 있다. 이게 사실 저희 논문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는 이제 임피리컬 프리디션은 뭐냐면 어떤 회사의 퍼블릭 디스클로저, 어디에 대한 디스클로저냐, 우리의 디맨드, 그 회사의 스페시픽한 디맨드에 대한 디스클로저는 서플라이로 하여금 그 회사의 디맨드에 대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컴페티터로 하여금 우리가 얼마큼 생산할 거다 그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시에 상대방에게 우리의 물량을 가지고 우리의 디맨드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네 디맨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어떻게? R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얼만큼 우리가 코릴레 됐는지 그 정도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정보를 내보내긴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니네들 디맨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lower intra industry correlation이 디스클로저를 프로모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더스트리 안에서 어떤 인더스트리 가보면은 그 제품 간의 코릴레이션이 낮으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디스클로저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프리딕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까지 고려를 했을 때 이 프라이싱 파워 굉장히 높은 인풋 서플라이에게 굉장히 의존을 한다. 결국 어떤 한 서플라이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 컨센트레이션 높은 기업들은 디스클로저를 덜 할 것이다. 이게 이제 또 하나의 프리딕션입니다. 사실 이 프로덕트 마켓의 디스클로저는 페이퍼들이 생각보다 임피리컬 페이퍼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많지 않은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상대적으로 관심 들기 위한 이유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과연 디스클로저를 어떤 변수를 가지고 측정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매니지먼트 포캐스트에 대한 변수를 가지고 쓰는데 매니지먼트 포캐스트 데이터를 쓰다 보면은 사실 그 안에 정보들이 어떤 정보인지 하나하나 또 발라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발라내면서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논문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서플라이를 껴가지고 또 연구한 논문들은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티오리 페이퍼들, 퍼블릭 디스클로저, 특히 프로덕트 마켓 디스클로저 페이퍼들 보시면서 기존의 연구들에서 뭐가 빠졌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추가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과연 매니지먼트 포커스만 유일한 디스클로저 인포메이션인지 아니면 그 외에 또 다른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를 껴가지고 항상 더 고민을 해보시면 기존의 결과에서 놓치는 부분들, 기존의 결과에서 굉장히 결과가 잘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 사실 서플라이를 미싱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고민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캐릭터리스틱도 또 하나의 추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큰 인크리멘탈 컨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세팅을 통해서 결과를 잘 끌어낸다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이런 인테리커 포지션 말씀드리고 그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디스크로저의 세팅 어떻게 이용하는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문은 지금 시간 관계에서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요. 이거는 프라이싱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어카운트 디스크로저 영향을 주는지 연구한 논문인데 여러분들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만 서머리를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레귤레이션, 윈포 프라이싱이 어떻게 디스크로저에 영향을 줄 것이냐 이제 이 아이디어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을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커리어 컨선으로 가겠습니다. 이 커리어 컨선은 사실 상대적으로 어카운팅 안에서는 많이 연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경제학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됐습니다. 근데 어카운팅 안으로는 티오리 페이퍼도 많지 않고 임피리컬 페이퍼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리서치 어퍼튜니티가 꽤 있는데 저희가 좀 관심을 못 가져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결국 이 커리어 컨선은 뭐냐면 저희가 익스플리시트한 컨트랙추얼 인센티브, 컨트랙이죠. 저희가 보통 보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항상 어떤 컨트랙을 제시를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초점 많이 둡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이 매니저들, 인플로이들은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임플리시트 마켓 드리븐 인센티브, 마켓 생각한다는 거죠. 커리어 컨선. 그래서 결국 이 임플리시트 마켓 드리븐 인센티브 과연 존재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게 존재를 한다면 회사 내부에서 이 마켓의 포스를 어떻게 반영해서 보상을 설계해야 되는지 여기까지 저희가 고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세미나 페이퍼들의 결과들은 뭐냐면 매니저의 퍼포먼스가 레피테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퓨처 컴펜세이션,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그 회사의 컴펜세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사실 회사 내부에서 페이퍼 퍼포먼스의 역할이 줄어들 거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페이퍼 퍼포먼스 회사 내부에서 어떤 모티베이션만 고려를 하고 뭘 할지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고민하는데 사실은 인플로이들이 내재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드는 예가 패컬티 멤버들의 인센티브. 우리나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패컬티들 보너스 없죠. 처음에 들어갈 때 셀러리 받으면 그게 쭉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승봉이라는 게 있는데 미국은 승봉 없고 그냥 처음에 컨트랙 하에 받은 급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대신 컨트랙을 받았을 때 금액이 되게 크죠. 그럼 언제 보통 패컬티 멤버들이 연봉을 올리느냐? 다른 학교로 옮겨가면서 연봉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옮겨가거나 아니면 옮겨간다고 액션을 취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 오퍼를 학교에서 줍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들은 굉장히 연구를 잘하는데 연봉이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학교에서 그 교수 보고 다른 데 가서 오퍼를 받아오라고. 그럼 그 오퍼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가서 딴 데 가서 받아오면 그 오퍼에 대해서 매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이제 우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우선 거기에 대해서 매칭해서 월급을 올려주는 거죠. 뭐 올려주는 거죠. 결국 뭐냐면 현재 우리 패컬티들은 그렇게 결국 PPS라는 빵이 되는 거죠. 보너스가 없이 굉장히 픽스 페이먼트만 주느냐 그거 갖고 사실 연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느냐 고민하는 거죠.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인센티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첫 번째 하나가 테뉴어에 대한 걱정. 두 번째는 나중에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더 좋은 학교, 연봉을 주는 학교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연봉은 사실 중요하지가 않다는 거죠. 커리어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파마 1980년도 논문, 홈스톰 1980년도 논문들에서 강조한 이 임플리시트 인센티브의 특히 마켓 드리븐 인센티브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스 앤 머피 1992년 논문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트롱 커런트 피리어드 인센티브 젊은 분들 직장에 이제 막 요새 한참 인센티브 컴펜세이션에 대해서 이슈가 많죠. 그분들이 들으면 화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퓨처 프로모션이나 어퍼튜니티를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했어야 될
보너스의 정도 세기보다는 낮아도 된다는 거죠. 뭐 주지 말아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실제로 했어야 될 부분보다는 낮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 충분히 마켓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홈스트롬 1982년도 논문을 가지고서 잠깐 모델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그냥 말로만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애널리티컬 리서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간단한 모델을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모델들을 계속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팅에서 리스크 뉴트럴 프린서플하고 리스크 뉴트럴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뭐 리스크 애티튜드 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투 피리어드 T1과 T2 두 해가 필요한 거죠. 다이내믹 시츄에이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멀티플 피리어드가 아니면 이런 커리어 컨선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멀티플 피리어드 얘기를 하니까 올해 말고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에서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의 아웃풋 퍼포먼스는 Q입니다. 그 다음에 Q는 세타 플러스 A 플러스 엡실론이 됩니다. 이 엡실론, 이 Q는 세타 위에 결정이 되는데 이게 unknown ability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레이버 마켓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이 낸 레코드 중요하지만 그 레코드를 낸 어빌리티가 중요한 거죠. 어빌리티를 우리는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어빌리티, 얼만큼 어빌리티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빌리티의 디스트리뷰션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A는 뭐냐면 노력입니다. 이 노력은 에이전트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cost of effort는 2분의 A 제곱. 그 다음에 엡실론은 노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없으면 모든 게 다 확실하기 때문에 이 엡실론 노이즈를 여기다 껴서 넣는 거죠. 그러면 이 세팅 하에서 결국 퀀티티는 능력과 노력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조금 슬프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웃풋 퍼포먼스 Q는 모든 사람한테 다 업적업을 합니다. 얼마만큼 펀드 매니저가 높은 수익률을 올렸는지 그건 다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익스트림 가정을 하면 Q에 대해서 환출액이 없는 거죠. 컨틴전트 페이먼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 환출액이 없습니다. 그냥 픽스 페이먼트만 주는 거죠. W1, W2.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극단적인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뭐 여기 컨틴전트 페이먼트 들어간다 해가지고 없어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럼 이 경우에 저희 아직 레이버 마켓 고려하지 않으면 멀티 피리어드고 그 다음에 픽스 페이먼트를 주게 되면 이퀄리브리엄 하에서 에퍼트 레벨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혹시 말씀해 보실 분 계실까요? Q가 아웃풋이고 그 다음에 Q에 대한 컨트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픽스드 웨이지 따박따박 나옵니다. 이때 에이전트는 얼마만큼 에퍼트를 기울여야 될까요? 옵티멀하게. 에이전트 입장에서. 혹시 답해 보실 분 계신가요? 뭐 이렇게 시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에서 제가 박사과정 했을 때 닥터 콘소시엄에 갔는데 여러분들처럼 그때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갑자기 페이퍼 설명하다가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얘기를 하면서 학생 한 명을 지적해가지고 시키시더라고요. 다 경악을 했죠. 그 학생이 또 틀렸어요. 또 그 답을. 어려운 건 아니었는데 그분은 이제 수업하는 분이 아니라서 선생님 좀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런저런 이렇게 시키면 정말 안 되겠다. 뭐 클래스에서 시킬 수 있겠지만 저런저런 시키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수학은 잘 모르지만 제가 네. 생각했을 때는 픽스드 웨이지고 네. 그리고 explicit contract이 없다면 옵티멀 레벨은 원래 하려고 하는 노력보단 덜 해야지 그렇죠. 그 옵티멀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합니다. 바라는 에포트 레벨이 있을 텐데 사실 픽스드 웨이지를 주기 때문에 에이전트 입장에서 아무 걸 고려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 교수님이신 박사님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말씀 잘하셨는데 에포트 레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에포트를 투입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상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세팅을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 극단적으로 이 마켓의 역할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예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결국 아무것도 안 해도 픽스 웨이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포트 레벨을 낮추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저희가 이제 마켓을 고려하기 시작합니다. 세컨드 피리드 웨이지가 W2 of Q예요. 이제는 픽스 페이먼트가 아니라 Q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웨이지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이 사람의 능력에 대한 빌리프에 따라서 결정해요. 이 사람의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면 더 많이 주고 낮다고 생각하면 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타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하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 세타를 어떻게 익스펙트를 하느냐 Q에 대해서 익스펙트를 하는 거죠. Q를 보고서 익스펙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에이전트는 자기의 에퍼트 레벨을 A를 이제 끄집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W1-2분의 A죠. 이게 첫 번째 피리어드입니다. 저희는 지금 첫 번째 피리어드에 어떻게 에퍼트 투입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델타 타임스 W2인데 이 델타는 디스카운트 팩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W2는 마켓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웨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W2 of Q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세타를 우리 추정하는 거예요. 그럼 세타는 Q는 A 플러스 세타이기 때문에 세타는 Q 마이너스 A입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방정식에서 방정식도 아니죠. Q죠. 여기서 세타는 A를 왼쪽으로 옮기면 Q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제가 바로 그걸 한 겁니다. 세타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근데 이 A에 대해서 시장에서 레셔널리 익스펙트하는 옵티멀 레벨 애프터가 있는 거예요. 그게 A 스타예요. 그리고 Q는 세타 플러스 A가 되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웃풋은 능력과 에포트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결국은 W2는 세타 플러스 A 마이너스 A 스타를 결정해요. 이 A 스타는 마켓에서 이 사람에 대한 에포트의 레벨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그러면 이 W2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에이전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게 아니라 이 A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이게 뭐냐면 퀀티티가 어빌러트하고 노력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퀀티티만 알아요. 퀀티티가 높으면 이 사람이 이 세타가 높겠구나 예상을 하는 거죠. 옵티멀 에퍼트를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에이전트들은 무리하게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펀드 매니저가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보통 옵티멀 에퍼트가 하루 8시간 정도 일을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에이전트들은 10시간, 12시간 일을 해가면서 수익률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제 일 안 한 것처럼 회사 가서 가만히 앉아있는데 사실은 밤새도록 일을 하는 거죠. 왜냐? 마켓에서 레퓨테이션 올리기 위해서. 내 능력이 굉장히 높다면 사실은 내 능력으로만 모든 걸 다 충당할 수 있는데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그 부분을 충당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에 에포트 레벨, 에이전트 에포트 레벨은 델타가 됩니다. 왜냐? 여기서 A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 있으면 저희가 퍼스트 오더 컨디션을 구하게 되면 미분하면 되는 거죠. 미분하면 A는 1이고 이 나머지 변수가 없어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A제곱이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러면 A는 1이 됩니다. 그러면 W2가 1이라는 얘기는 결국 델타라는 얘기죠. 델타만큼 미래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미래 보상에 대해서 신경을 쓰느냐 여기에 따라서 현재의 노력이 바뀌는 거죠. 제가 이제 하나 예만 들려드리고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커리어 컨설은 theoretical 모델이긴 하지만 굉장히 실제하고 맞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떨 때 보면 제 자신을 생각해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이고 싶은데 사실 바깥에서 업적할 수 있는 거는 강의나 연구잖아요. 그렇죠? 연구와 강의는 사실 노력으로도 커버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아웃풋이 나오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깥에서 할 수가 있겠죠. 아무도 모르잖아요. 내가 얼마큼 노력을 했는지. 저만 아는 거죠. 결국 굉장히 조금 슬프지만 모자란 능력을 노력으로 저희가 커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얘는 뭐냐면 과연 우리가 조직 안에서 이런 인센티브 스팀을 굉장히 촘촘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 특히 주니어 레벨.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조직 내 성장해가지고 다른 조직으로 또 갈 사람들인데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는 분명히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거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메커니즘보다는 심플하게 디자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상을 해주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이 커리어 컨설을 디벨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박사과정 얘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 박사과정님들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긴장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교수님들끼리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 학생들이 직장을 더 잘 잡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건들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페이퍼들도 더 많이 쓰게 하고, 그래서 국내는 몇 개, 해외는 몇 개, 이런 식으로 연차마다 다 디자인해가지고 학생들을 좀 더 잘하게 해야겠다. 이런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 학생들 다 나가서 나중에 직장을 잡아야 된다. 그 커리어 컨설이 있는 건데, 그럼 사실은 누가 굳이 뭘 하라고 하지 않아도 본인이 가고 싶은 직장이 있을 것이고, 그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럼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자기 알아서 낼 건데, 제가 너무 촘촘하게 이런 요건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요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놓치면서 요건에 너무 초점을 둬서 오히려 이제 학생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급적이면 요건을 좀 루스하게 만들자. 결국 다 본인의 커리어 컨설을 달린 거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게 절충이 돼가지고 결정이 됐긴 했는데, 물론 이제 항상 박사과정 학생들은 부담이 되고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교수님들은 그런 것도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패컬티 멤버, 박사과정 학생들, 커리어 컨설은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커리어 컨설도 사실 임필리컬 포지션들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레이버 마켓이 잘 디자인이 돼야 커리어 컨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더스트리들 보면은 이 레이버 마켓이 굉장히 유연한 시장들이 있고, 사실 여러분들 국내 교수 시장은 사실 레이버 마켓이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마다 잡마다 이 레이버 마켓이 얼마나 유연하나, 유연한 정도는 다 틀립니다. 그에 따라서 각 회사들 안에 설계된 PPS, 보상의 세기 정도, 얼마나 스트롱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 정도가 틀려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에 있는 마켓 포스를 어떻게 그 영향이 이 내부에 있는 관리 시스템, 특히 성과평가 보상 시스템에 적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는 툴이 사실 커리어 컨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고 읽으시면 되겠고요. 끝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회사는 전부가 아니라 마켓의 하나의 플레이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마켓 안에서 다른 회사들과의 인터랙션을 생각해 보시면서 컴포넌트로서 이해를 해보시면 새로운 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마켓 컴피티션과 인터펌 릴레이션십이 회사의 인터널 매니지먼트 컨트롤 시스템을 쉐이핑하는 거죠. 혼자 섬에서 이 시스템을 개발할 수는 없는 거죠. 외부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회사와 마켓과 서플라이 체인을 다 총괄하는 홀리스틱 뷰를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보다 더 깊이 있고 새로운 논문들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딱 정식 끝난다고 했는데 조금 늦었네요. 네, 좀 늦어서 죄송하고요. 여태까지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뭐 속으로 토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또 따로 이메일 주셔도 제가 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네, 혹시 시간이 좀 넘긴 했습니다만 지금 질문 주실 분 혹시 있으십니까? 질문은 아니고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논문 읽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책 하나를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올드보이로서 이쪽 분야를 했던 올드보이로서 그 밀그램 로버트가 쓴 책인데 92년에 나온 Economics, Organization and Management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책이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를 MBA용으로 사례 중심으로 푸는 책이에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식은 있지만 제 여러 책 가지 틀립니다. 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에 한 번씩 그 성대에서 그 인포메이션 이코노믹스 강의를 할 때 그냥 저 책으로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전에 회원회장 할 때 그 한 달에 한 번씩 저 책에 한 챕터씩 여러 교수님이 나눠서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강의 자료가 그 학회 자료실 중에 교육 자료실 번호 34번에 3개장의 PPT 그때 사용했던 예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이게 PDF 버전이 돌아다녔는데 아직도 돌아다니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검색을 했는데 아마존의 중고책이 한 20몇 불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그 새 책은 구할 수 없지만 아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는 뭐 에이전시 모델링, 뭐 시그널링 굉장히 많은 유용한 지금 얘기하신 마지막 부분에 커리어 컨설팅 부분도 한 챕터가 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용해 봤던 책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태현 교수님이 계신지 몰랐네요. 그래서 조금 반칙인데 교수님 계신 줄 알았으면 굉장히 더 긴장하면서 강의했을 텐데 몰랐던 게 다행인 것도 같습니다. 네, 회장님 다시 한번 정보 감사드리고요. 윤대 교수님께서는 오늘 참가자분들이 대부분 애널리티컬 쪽을 안 하시는 걸 아시고 이렇게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강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